만나면 좋은 친구 MBC. 치아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내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뽑거나 인공치아로 대신하기보다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치료법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 소중한 치아를 살리는 근관 치료를 통해서 무너진 치아 건강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치과 보존과의 조효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를 사용하는 기간은 늘어나는데 네.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이유들로 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치아 상실로 인한 이 문제점이 단순히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아가 상실되면 당연히 이제 음식물의 섭취가 힘들게 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면역 결핍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가지고 치아의 상실이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치매나 뇌졸중, 고혈압 등의 다양한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치아의 상실이 이제 저작을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양한 질병들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자연 치아를 근관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보존해 보고자 하는 게 오늘 바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관 치료 이게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근관 치료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경 치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자분이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직접 받으시는 치료 자체는 사실 신경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이 있던 공간인 근관을 깨끗하게 비우고 메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보다는 근관 치료라고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네, 눈에 보이는 치아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진정한 건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치아의 속사정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치아의 역할과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치아의 역할은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입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넘겨서 소화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이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턱뼈나 얼굴 형태, 교합력 등의 알맞은 형태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발음과 말을 하는 데에 기능을 주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치수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치아는 딱딱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렇게 빨갛게 신경이 있고요. 이런 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머리 쪽, 치관부 쪽을 치수강이라고 하고 뿌리 쪽에 있는 부분을 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 자체는 하나의 직선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딱 하나의 일직선이면 좋겠지만 밑쪽 끝부분에서는 많이 나뉘는 이렇게 인삼처럼 장가지가 많은 그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아의 구조는 이토록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종류별로 송곳니, 어금니, 앞니냐에 따라서 위치, 모양, 역할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크고 씹을 때 주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아에 비해서 좀
손상될 위험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합을 주로 담당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치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균열이나 파절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 충분히 잘 보면서 양치질을 할 수 있지만 어금니 같은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식이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발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인공 치아인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가 사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환자가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면이라든지 구조적인 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일단 인공치와 자연치라는 관점에서 크게 다를 수 있겠는데요. 자연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치아에 우식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자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치과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것 같고요. 또한 임플란트와는 다르게 우리 치주 인대라는 인대로 이제 뼈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대들이 이제 저작을 했을 때 이런 힘의 완충 작용을 해줌으로써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힘에 잘 견디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치아를 설명하시면서 이 치수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치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치수 질환의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균적 원인, 두 번째로 물리적 원인, 세 번째로 화학적 원인이 있겠습니다. 세균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치균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 원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들에 의한 화학적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세균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치균이 발생을 해서 이제 치아가 이제 썩는 경우, 우식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신경까지 가깝게 우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치수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치아의 구조 자체가 형태학적으로 조금 이상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균의 침입을 더 용이하게 하는 이런 기형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처럼 치아 안에 또 치아가 있는 이런 치내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한다 하더라도 형태학적으로 양치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식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치아에 입천장 부분에 주름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 주름을 따라서 세균들이 잘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균의 취약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치주 질환에 의해서 세균이 침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 치주 질환 흔히 생각하는 풍치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뿌리 끝까지 뼈가 다 소실이 되어서 뿌리 끝부분으로 세균이 다시 침입을 해서 치수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치주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균적 원인을 봤다면 두 번째로 이제 물리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리적 원인은 일단 가장 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외상입니다. 그래서 사고나 폭행 이런 다양한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가 오른쪽 그림처럼 빨갛게 노출되게 되는 경우 여기에 세균이 다시 침입하게 돼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핸드피스 같은 걸로 치아를 삭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한 삭제에 의한 치수 손상, 열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마찰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치수가 손상되는 경우도 치수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도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보이는 뼈 부분에 우리가 나사를 심는 거라서 이런 임플란트로 인해서 뿌리가 뒤에 다쳐가지고 그로 인한 손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임플란트가 치아의 뿌리를 침범을 해서 치수에 영향을 줘서 치수 질환이 생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 중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임플란트라는 작은 임플란트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뿌리에 근접해서 이런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든 이제 뿌리에 손상을 줘서 그러니까 물리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씹는 힘이 치아에는 직접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힘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씹는 면이 닳는 교모증 같은 경우, 또한 오른쪽 그림처럼 가해지는 힘으로 이제 치아의 목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마모 같은 것들로 인해서 치수가 노출이 되면 그쪽으로도 또 세균이 침범을 해서 치수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아를 씹었을 때 우리가 딱딱한 젓가락이나 뭔가 이렇게 뼈 같은 것을 잘못 씹게 되면은 치아가 딱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데요. 이런 균열 같은 것들도 이쪽으로 뭔가 세균이 다시 침투하게 되는 치수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부터 신체 건강의 오복 중 가장 으뜸을 건강한 치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까요? 요즘에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 들은 근간 치료와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근관 치료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던가요? 근관 치료라는 용어 자체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신경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신경 치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근간 치료 또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치 때문에 통증이 심해져서 신경 치료를 통해 통증을 제거하는 시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플란트 하기 전에 마지막 치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치료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경치료는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스케일링 받으려고 노력해요. 아프지 않아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아요. 항상 양치 3번은 하루에 매번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치간 칫솔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단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이에 찐득찐득하게 붙는 캐러멜 종류는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교수님, 치아 교정 중에는 근간 치료가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교정 중에도 충분히 근관 치료는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내에 교정 장치물이나 아니면 치면에 브라켓 같은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치료 방향의 변경이나 안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근간 치료와 치아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미남 미녀라 그러면은 3가지가 하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부, 그리고 손, 마지막으로 치아가 하얘면은 미남 미녀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게 자연 치아를 깎거나 그나마 좀 없애서 하는 시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미네이트를 시술하게 되면은 근간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니 쪽에 주로 시행하는 수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 천장 쪽 구개 측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와 근관 치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교수님.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먹으면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너무 차가워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 과도한 열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충분한 유해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고 치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이 추운 날씨에 좀 뜨끈한 국물 호로록 마시는 기분이 있는데 그거 좀 피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그 구강 내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열은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신경통을 조금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다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뭐 주사 한 대 정도 맞으면 괜찮아졌다, 좀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요, 손상된 그 치아의 신경 있지 않습니까? 잇몸의 신경도 자연 회복이 가능한가요? 어떤 종류의 손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될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신경의 손상인 가역성 치수 손상인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성 치수 손상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
지속적인 상태의 치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근관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 괴사된 치수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상된 만약에 신경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을 와야겠군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과 근관 치료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자연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 치료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네. 근관 치료 방법도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비수술적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치아의 머리 부분, 치관부를 보호해주는 것. 그래서 우식이 발생하지 않게 치관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치관부가 보호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은 내부에 있는 신경을 보호하는 치수의 보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이미 그 단계를 지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수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수라도 보존을 하기 위한 이런 잔존 치수 보존에 대한 술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미 치수가 다 죽은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은 살리지 못하지만 신경이 있던 공간인 뿌리를 살리는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식 치료 및 예방 술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치태 조절, 치아에 붙는 세균들을 일단 먼저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칫솔질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받아주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불소 도포 정도까지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 나기 시작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우식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아에 주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름들을 메꿔주는 치면 열구 전색,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실란트 같은 것들을 받아주면 우리가 우식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계심으로써 타액이 분비가 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물들을 드시거나 안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껌을 씹어주시는 것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치아의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단단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노출된 것보다 훨씬 더 우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조금 더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아주시고 불소 도포 같은 것들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돗물 자체에 불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들을 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불소 함유 치약,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치약들을 사용해 주시면 가정에서 관리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원하시면서 방사선 사진을 한 번씩 촬영해서 전반적으로 치아를 검사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우식 치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물리적 원인들에 있어서 열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치수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치과에 가면 항상 이렇게 뭔가 핸드피스를 돌릴 때 물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 물 없이 할 수 없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치과 치료라도 열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치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드릴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물을 충분히 주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할 때 고속 삭제를 할 때는 작고 예리한 기구, 그래서 무디지 않고 예리한 기구를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약한 힘으로 간헐적으로 치아에 접촉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냉각에는 40ml 이상의 주수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식이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신경이라도 보호하는 치수 보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식이 깊은 경우에 치수와 그 수복제 사이에 존재하는 잔존하는 상아질의 두께에 따라서 이게 치수가 괜찮은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게 되는데요. 잔존하는 우식의 상아질이 많이 얇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수복 재료들로 인한 독성이 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장제 같은 것들을 깔아서 치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치수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항상 내원하시는 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내원하시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잔존하는 치수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심한 우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가 노출될 정도로 우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남아있는 치수 조직이 건전하다면 증상이 없고 애들이 염증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치수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치수를 이장한 다음 위에 수복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치수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전 단계에서 오시면 참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미 다 신경이 죽어서 내원하시는 분들, 뿌리 끝쪽에 아예 염증이 파급돼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살리지 못하지만 뿌리라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관 치료 중에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의 모식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위에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초진에 처음에 내원하셨을 시에 당시이고,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상단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뿌리는 이제 뼈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내부로 작은 바늘 같은 것들을 넣어서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길이를 측정한 후 내부에 있는 조직들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는 깨끗하게 밀봉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왼쪽 아래처럼 밀봉을 위한 우리가 고무콘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고 이것들이 적절한 길이로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밀봉을 하고 나서 이 밀봉이 상태가 괜찮은지 적절한 상태로 밀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상단 아래 그림처럼 사진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4번의 방사선 사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아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머리 보호, 신경 보호, 그리고 마지막 치아 뿌리 보존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은 치과 치료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네. 환자들이 또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근관 치료는 더 오랜 시간을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환자분이 내원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치수에 염증이 있는 상태, 하지만 치근단 부분, 치아 뿌리 끝 부분으로 염증이 파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관 내부가 소독이 잘 되고 깨끗하게 잘 건조만 된다면은 뭐 당일 치료, 안 그러면 2-3번 만에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씹을 때 아프다 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경은 다 죽어 있고 그 뿌리 끝 쪽으로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는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회의 내원이나 아니면 소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관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근관 치료가 신경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일정 신경을 부분? 제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아의 색깔이 좀 까매진다는 그런 변색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원리 때문에 치아의 색깔이 변화하는 걸까요? 일단은 신경이 죽으면은 치아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색깔이 변했어요라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죽어서 그로 인한 괴사 산물 같은 것들이 나가서 이제 치아의 색깔이 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관 치료만으로도 변색은 많이 회복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치과 치료 받고 신경 치료, 근관 치료 받고 나가지고 변색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있는 작은 홈 같은 부분에 이제 우리가 치료 중에 사용하는 다양한 약재나 이런 재료 같은 것들이 끼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치과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깨끗하게 치료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근관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도 있던데요. 뭐 만족도 대신에 성공률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근관 치료의 성공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관 치료의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저자들,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해주고 계신데요. 평균적으로 80% 정도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근관 치료를 했을 때 보통은 치아가 유지되는 기간이 한 11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머리 부분을 적절하게 수복한 경우에는 20년까지도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근관 치료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요?
외과적으로 근관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적응증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외과적으로 근관 치료를 했고 다시 또 재근관 치료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일단 외과적 근관 치료의 가장 큰 적응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관 치료 실패 시 비외과적으로 다시 치료를 했을 때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과적 근관 치료를 추천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근관을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근관, 아주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근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근관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과적 근관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구 파절이나 제거할 수 없는 재료, 치근 흡수 아니면 치아에 구멍이 나는 천공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비외과적으로 치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과적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뿌리 끝쪽으로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 그런 염증이 한 번씩 낭종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직 검사, 생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과적 근관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외과적 근관 치료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끝 앞서서 저희가 치아의 형태를 봤을 때 치아의 구조가 인삼뿌리처럼 뿌리 끝쪽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뿌리 끝쪽을 절제하는 치근단 절제술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치아를 잠시 뽑아서 바깥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을 한 다음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다시 그것을 자리에 심어 넣는 의도적 재식술이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뿌리들을 반쯤으로 나누거나 안 그러면 뿌리를 절제하거나 안 그러면 뿌리를 아예 반으로 나눠서 작은 어금니처럼 사용을 하는 다양한 절제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요즘 사랑니를 이제 옮겨 심어서 그것을 이제 대신하게 하는 자가치아 이식술도 외과적 근관 치료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근단 절제술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생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이 주로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요. 치근단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 병적인 조직을 치아에 이제 잇몸을 열어서 먼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한 후에 인삼뿌리처럼 많이 분지되어 있는 그런 신경관들은 치근단 3mm 정도에 거의 대부분 분포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조직들을 3mm 정도 일단 먼저 절제를 한 다음에 치아 뿌리를 자르고 내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근단 부분에 이런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은 그런 부분이 뻥 빈 공간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근단 부분을 형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충전재를 혼합해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앞니 부분, 안 그러면 소구치, 작은 어금니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쪽에 있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 제일 안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해서 사실은 수술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적 재식술에 적응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적응증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거가 어려운 근관 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왼쪽 끝에 사진처럼 뿌리 끝쪽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외과적 치료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뽑아서 바깥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심어 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근관 내에 충전물이 아예 과도하게 충전된 경우에는 우리가 비외과적으로 치료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항상 넣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더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서 그런 과충전된 충전물을 제거하고 다시 뿌리 끝부분을 형성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근단 수술의 적응증 중에 아주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가진 치근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아시아인에서 자주 호발하는 C형 근관, 근관계가 다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신경관이 한 뿌리에 여러 개 월기설기 뭉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비외과적 치료로 사실은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뽑아서 이제 의도적 재식을 하는 그런 것들에 적응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의도적 재식술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서
바깥에서 맨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치료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다양하게 치아의 뿌리에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나머지 남아있는 뿌리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치아를 생존하게 하는 그런 수식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치아의 반측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치아 반측 절제술이나 문제가 있는 뿌리만 잘라내서 사용하는 치근 절제술도 외과적 근관 치료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어금니 뿌리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두 개의 작은 어금니 형태로 유지하는 치근 분리술 같은 것들도 외과적 근관 치료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근 분리술을 진행한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뿌리가 3개이셔가지고 하나를 분리해서 2개의 뿌리만 유지시켜 줌으로써 작은 어금니 형태로 이런 것들을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뽑힌 뿌리 부분에는 사실은 문제가 제거되고 나면은 뼈는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이 남아있는 뿌리들이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셨을 때도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도 부가적으로 있겠습니다. 네, 근관 치료의 다양한 수술적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기에는 정상인데 음식을 먹었을 때 차가운 걸 먹으면 좀 이가 시리고 시큼시큼. 예. 네, 뜨거운 걸 먹으면 좀 욱신욱신하다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관 치료 혹은 많이 알고 계신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시큰시큰한 거리는 통증이나 뜨거운 물에 통증이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일단은 치수의 상태가 건전한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런 차가운 물에 통증이 있을 때 뜨거운 물에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면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치료를 예방적으로 받기에는 우리가 치수가 담당하는 기능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상아지를 다시 재생하거나 안 그러면 면역 반응, 감각 기능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제거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치수가 제거되기 전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예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랑니를 아프면 뽑고 아프지 않으면 뭐 뽑지 않아도 된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랑니를 이식한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좀 솔깃한데요.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사랑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랑니가 매복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맹출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랑니를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제 다른 부분이 살릴 수 없게 돼서 아예 발치가 되었던 경우에 그 발치된 공간이 사랑니와 사이즈만 맞다면은 사랑니를 옮겨 심어서 자기 치아를 한 번 더 사용하는 자기 치아 이식술도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니라는 경우에는 그래도 생긴 것 자체가 어금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치아를 앞니로 가져왔을 때는 심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자가치아 이식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랑니가 어떻게 보면 치아의 어떤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니처럼 좀 형태가 너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이 맞으면 사실 어느 위치에도 사랑니를 이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건이 맞다면은 어느 치아에도 이식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현대 개발이 문명의 개발로 인해서 위치가 맞고 크기가 맞지 않더라도 미리 모형 같은 것들을 사랑니 모형을 3D 스캔해서 프린팅해서 그 자리에 이식해 놓은 다음에 뼈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딱 맞는 사이즈로 이동하는 그런 자가치아 이식술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치부로 이동을 하는 것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치아 잘만 보존하면 문제 생겼을 때 서로 도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러네요. 설명인 것도 같은데요. 또 하나 치아 이식술이 아닌 치아 재식술이라고도 앞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치아 재식술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재식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치아를 뽑는다는 건데요. 뽑았을 때 이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건전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재식술에 성공 아니면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치아가 아예 부러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재식술의 실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아주 조심스럽게
발치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정을 조금 부분적으로 진행을 해서 치아를 흔들리게 한 다음에 치아를 조금 더 뽑기 용이하게 만든 후에 재식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그 이식이나 재식이나 모두 뽑았다가 다시 넣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지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손상은 없을까요? 무한정 우리가 뽑아서 바깥에 건조시켰다가 치아를 넣게 되면은 당연히 손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이식술이나 자가치아 이식술을 할 때는 일단은 치아의 뿌리 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항상 수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10분 안으로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뽑았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재생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치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과 질환들. 지난 7월, 음식을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짜릿한 통증으로 치과를 찾은 50대 환자. 5개월 전에 내원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치료한 치아가 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 있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임상 검사를 일단 진행했고 방사선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치근단에 일단은 치주염이 있는 급성 치근단 치주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성 치근단 치주염 같은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긴 한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근관 치료가 내부에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치근단 부분에 염증이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앓고 있는 급성 치근단 치주염은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주 인대 조직에 염증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치아의 전체적인 상태까지 예민하게 만들어 자칫 치아 손실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근관 치료가 최근에 끝난 경우에는 근관 치료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나 기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치근단 부분에 약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통증을 호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지 않고 이것들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근관 내부에 찼겨지지 않은 근관이 있거나 아니면 잔존하는 세균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신 후에 필요하다면 재근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방식 자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했던 치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 있는 세균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세균의 병원성 자체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다회의 내원과 다회의 소독이 필요하며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술식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근관이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비수술적 방식의 재근관 치료 시행 후 환자의 일상을 괴롭히던 통증은 사라진 상태. 치료 예후도 양호하다. 현재까지 통증이나 타진 임상 검사에 특별한 반응 없이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부분도 불편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에 부적절한 수복물이 있다면 수복물의 교체나 체크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증상이 있으셨던 그 해당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과관찰 중으로 추후에 크라운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편한 증상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지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다. 근관 치료 받은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근관 치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환자 사례 사진들을 가져오셨다고 했는데요.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근관 치료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사선 사진으로 보여드렸기에 외과적 근관 치료의 사례를 2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 어금니에 큰 염증이 잡혀서
동네 치과에서 이제 여기서는 못한다. 큰 병원 가보시라고 해서 내원하신 경우겠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내부로 엄청 큰 병소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외과적 근관 치료를 일단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진행을 했지만 문제가 있던 두 신경 뿌리 끝 쪽에 신경을 찾지 못해서 외과적 근관 치료에 적응 중인 하나인 것으로 해당이 돼서 우리가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앞쪽에 있는 뿌리 두 가지를 뿌리 끝을 잘라내고 왼쪽의 사진의 하얀색처럼 이렇게 뿌리 끝쪽을 막아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입천장 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외과적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1년 뒤에도 환자분들 큰 통증이나 증상 없으시고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2년 뒤에도 병변 증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아주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환자 사례로는 의도적 제식술에 대한 환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사진처럼 해부학적으로 형태가 아주 복잡한 C형 근관을 가지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의도적 제식술을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이미 근관 치료를 여러 번 받으신 상태였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셨고 빨리 조금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사실은 기형이 있었기에 우리가 비외과적으로는 제신경 치료를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의도적 제식술을 먼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제식술의 모식도처럼 뿌리 끝쪽을 잘라내고 그것을 형성을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처럼 역춘전을 진행을 하고 다시 심어놓고 경과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C처럼 생긴 부분이 우리가 역춘전이 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자분 매번 주기적으로 잘 내원해주고 계시는데 1년 뒤 그리고 2년 뒤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뿌리 끝쪽에 병변이 깨끗하게 나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 가운데는 신경 치료가 상당히 많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치료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치질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식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사실 언제든지 진행은 가능합니다. 진행은 가능하지만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근관 치료에 있어서 그 치아에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그 치수를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 치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근관 치료를 주로 행해하는 치과 보존과에서 치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치수 상태를 확인하고 치근단 부분으로 염증 조직이 퍼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사선 검사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나 CT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서 치아 치수 상태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치근단 부분, 뿌리 끝 부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환자분 내원하시게 되면은 저는 방사선은 사실 좀 노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과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유럽 왕복 비행기 탑승보다도 방사선 노출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치과 방사선은 사실은 안전하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치수 검사의 방법에는 전기 치수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 얘기하시면 내 이에 전기를 흘리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 무서워하시는데 아주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치아에 신경이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치수의 질환에는 사실은 온도와 이런 통증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을 대보거나 아니면 뜨거운 것을 대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치수의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콘 같은 것들을 알코올 램프나 뜨거운 것에 달궈가지고 식힌 다음에 이게 적절하게 식힌 다음에 치아에 대봄으로써 뜨거운 곳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치아에서 문제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차가운 것들을 대봄으로써도 우리가 치수의 상태를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기추수 검사와 냉자극 검사 같은 경우에는 치수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냉각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치과에서 얼음 같은 것들을 얼려가지고 얼음을 이용을 해서 냉자극 검사를 해봄으로써 신경이 살아있는지 치수가 건전한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치아에 금이 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씹으면 아픈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것들로 치아를 씹어봄으로써 어떤 치아에서 문제가 있는지 교합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경우에는 눈으로 충분히 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용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왼쪽 하단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봄으로써 이 빛이 이렇게 초과되는지, 안 그러면 빛이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빛이 초과되지 못하고 딱 막히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C처럼 저렇게 균열이 딱 막히는 형태에는 아마 저쪽에 균열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균열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하다못해 손톱 하나도 예쁘게 관리하고자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정말 그 음지에서 습한 곳에서 온갖 고집일을 다하는 우리 치아만큼은 그 역할에 비해서 너무 좀 홀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100세 시대까지 아주 튼튼하게 가져가야 될 치아가 되겠는데요. 어떤 것부터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실천해 나가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금연해 주시고 전신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세균을 조절하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태를 조절받는 등 아니면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사실 치아나 잇몸 모두가 소중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과 건강 치료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사랑니 통증으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식을 씹거나 좀 일적으로 좀 무리한 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의 사랑니가 시큰시큰하고 얼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보니까 사랑니 부위에 충치가 깊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 모양이에요. 이 경우에 사랑니도 건강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그냥 사랑니 뽑아버려라, 발치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근관 치료를 자주 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사랑니에 우식이 생겨서 근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근관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자체가 사실은 형태학적으로 조금 해부학적으로 기형인 상태가 많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치아들이 많아서 근관 치료를 한다 해도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니를 기형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좀 건강할 때 사랑니 발치하면 어떨까요? 발치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자체가 내부 안쪽에 깊게 있고 칫솔질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식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자가치아 이식술 같은 사랑니를 다른 치아로 옮겨 심는 그런 수술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예방적으로 뽑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언젠간 아플 텐데. 그런 네, 생각이 그렇기 들어서.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빼지 마라. 네. 발치하지 마라. 발치하지 이렇게. 말고 잘 유지해서 양치질 잘 하시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해야 되군요. 네. 이번 사연은요, 2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이 취미로 복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우리 그 입안에 넣는 마우스피스, 마우스 가이드 이거 있잖아요. 이걸 착용하지 않고 스파링을 좀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앞니 한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앞니가 반 정도 부러졌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치료를 통해 최대한 치아를 살리는 게 맞는지 아예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하는 게 맞는지 20대입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외상 같은 경우에 치관부, 치아 머리 부분에 파절이 있는 경우 근관 치료의 유무랑은 사실 크게 상관없이 파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절이 치은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잇몸 밑으로 파절이 연장된 경우에는 저희가 근관 치료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복을 했을 때 침, 즉 타액으로부터 적절하게 방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 수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잇몸 상방으로 파절된 경우라면 충분히 치아의 파절에 대한 경우 수복 아니면 근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보기에는 반 정도 부러졌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쪽으로 금이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조금 솔루션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치과 의사의 적절한 상담도 필요하겠고요. 또한 방사선 사진 같은 것들로 주기적으로 찍어보셔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학습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근관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썩지 않도록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길어진 노후도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통해서 오래도록 씹고 뜯고 또 맛보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치료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자연 치아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치과 보존과의 조효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치면에 아예 착색이 되어 있어서 자기는 치아 변색으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은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안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일링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착색이 해결될 수 있었던 분인데 그거를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몇 년 만에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죠. 스케일링을 해서 착색을 개선해 드렸더니 우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뭐 그렇게 해주시니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환자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근가 있으신 분들, 균열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균열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증상의 개선이지 그 금이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 또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그게 없던 상태로 돌리기는 힘드니까 능력이 주어진다면 재생이가 원래 처음에 났던 그 상태로 돌리는 재생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는 없어지겠지만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